네,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버째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23번째 시간입니다. 딱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좀 마치 연습을 잘했죠. 한 듯.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SBS 뉴미디어국 신정원 기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도국 이슈 취재팀 발음이 어려워요. 이슈 취재팀 최재영 기자 나와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 7시입니다. 오늘도 저녁 7시부터 45분 동안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BS에서만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만든 기자들을 불러서 뉴스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대한항공 조실가 얘기랑 동물원의 기사가 좀 어려워요, 그죠? 네, 봐도 잘 모르겠던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기 위해서 경제부의 정책팀장을 직접 오. 네, 되게 스튜디오로 보시기 어려운 섭외를 했습니다. 데잖아요. 제 네. 동기라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학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내동물원 네, 메시지. 실내 동물원이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오늘 왜 이러지?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보여주시죠. 네, 오늘 5가지 뽑아봤는데요. 네. 가장 먼저 필리핀 화산 폭발입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였고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어제 폭발하면서 주민과 관광객 6천여 명 정도가 대피했습니다. 15km 정도 되는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솟아오를 정도로 큰 폭발이었고 화산 경보를 4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이게 아이고야. 따이 관광지인데 네. 보시면 화산재 전부 덮였네요. 덮여 있습니다. 사실 네. 어떤 모습이 원래였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화산재가 많이 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이 사진도 보내주신 거죠? 네네, 저희 아. 곧 연결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사진을 보내주신 필리핀 현지에 계신 마닐라죠? 마닐라에 계신 교민분 연결을 해서 지금 상황이 상황 어떤지, 좀, 뭐 또 설 연휴 때 필리핀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도 계실 네.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필리핀 화산 폭발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네, 가수 승리 씨가 오늘 다시 구속 네.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지만 당시엔 기각이 됐는데 경찰과 검찰의 추가 수사, 보강 수사를 거쳐서 상습 도박, 환치기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영장 청구돼가지고 영장 청구는 전화됐고 이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걸로 네, 예상됩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나다은 해촉. 나다은? 나다은 씨 해촉 관련 기사인데 이제 한국당 희망공약 네. 개발단으로 위촉됐던 나다은 씨가 3일 만에 해촉됐습니다. 네. 한창 조국 사태 국면에서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눈물 난다 이런 과거 SNS 글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인데 이 내용이 이제 한국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선 당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영입했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별히 뭐라고 언급을 해야 될지. 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이성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한 분인데 이성윤지검장. 윤석열 배성범을 잇는 새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인사 전후로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좀 험한 말이 담긴 약 올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도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묵은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이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하면서 또 했던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요. 그건 잠시 뒤에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갤럭시네요. 네, 갤럭시 S20라고 아마 읽을 것 같긴 한데 차기작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S11일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S20로 나왔고요. 네. 이제 IT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하면서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사진이 같이 게시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올 갤럭시 시리즈 모델이다 이런 내용이고 잠깐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뒷면 카메라가 와, 몇 회예요? 인덕션이라고 하죠. 네, 카메라 여섯 렌즈가 개네. 6개 정도 되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 하나는 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조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다섯 사진에서 개. 담겨 있으니까. 4개
아, 이거 위에 것도 카메라 맞나요? 그러게요. 오른쪽 네. 위에? 오른쪽이 사실 아닌 뭐 것 같아요. 검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진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모르잖아요. 거죠. 이게 네. 저희가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뭐 같은데. IT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사진을- 지금 계속해서 뭐 IT 개발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바이럴로 돌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가 최고 1억 800만 화소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사진 촬영 금지 그리고 판매용이 아님 그리고 이 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네. 유출이 아닌가라는 이제 얼리 어댑터들의 뭔가 좀 마음을 관심. 설레게 하는 네. 네, 삼성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네, 네. 좀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5가지 키워드 필리핀 화산 폭발, 승리 영장 실질 심사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고요. 나다은 씨 해촉,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갤럭시 S 어떻게 읽는다고요? 20? S20? 그럴 것 같아요. 네. S20? 뭐 하여튼 저기 갤럭시의 새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 이 가운데 필리핀 화산 폭발과 관련된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을 전화로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어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그러게요. 폭발해서 인근 주민과 관광객 6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필리핀에 계시는 교민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나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지금 거기가 어디인가요? 지금 옆으로 거리가 조금 보이는데. 네, 여긴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 있습니다. 예, 자기소개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1년째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한창득이고 여기서 하는 일은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뭐 다친 데는 없으세요? 보니까 되게 폭발이 심하던데 뭐 네. 아프신 곳이나 네, 화면에서는 뭐 그게 심하게 나왔는데요. 뭐 저기 SNS상이나 뉴스상에 보게 되면 뭐 다친 사람은 아직까지 어느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스크 안 쓰셔도 돼요? 보니까 네. 화산재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 많이 쓰시고 마스크도 다 품절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던데 마스크도 안 써도 될 정도의 예, 저도 상황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가요. 네. 지금 차량 안에서 지금 이제 인터뷰하느라고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마스크는 아직까지 좀 쓰고 네. 다녀야 될 정도. 이렇게 막 냄새도 좀 나고 그러나요, 사장님? 지금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는 유황 냄새도 마닐라 시내까지 심하게 났었고요. 그리고 화산재가 아주 차 안에 많이 떨어지고 저기 뭐죠? 비처럼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직접 목격하신 그 상황, 화산 폭발 시 네. 상황, 뭐 소리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화산재라든지 네. 이런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어제 한 2시경부터 그게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다행히 토요일 날 손님들을 모시고 그 화산을 올라갔다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참 이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어제 제가 화산 폭발한 걸 본 곳은 따가이따이에 있는 따알 화산에서 한 30km 떨어진 깔람바란 지역에 골프장이 있었는데 네.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손님들이 하던 중에 너무 예쁜 구름이 올라와가지고 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름이 아니고 화산재가 분출해가지고서 올라오는 것이 구름처럼 보였던 거였습니다. 그랬구나. 멀리서도 보일 예, 정도로 예. 되게 심했나요? 그럼요. 아주 기둥이 보도상을 보면 뭐 10km까지 뭐 상승했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저도 태어나서 그런 예쁜 구름,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때는 예쁜 구름이었지만 이런 광경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진짜 놀랐습니다 어제. 그러셨겠어요. 그 화산 근처에 그 토요일 날 가셨었다 그러는데 원래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인가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관광 필수 코스로서요. 거기에 조랑말을 타고 그 분출된 화산 분화구까지 올라가가지고 화산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뭐 교민들이나 유학생들도 혹시 뭐 그 근처에 많다고 하는데 뭐 그런 좀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근데 그또 따가이따이 지역에는 뭐 유학생들이랄지 교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다행히 관광객 피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교민이나 관광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필리핀 마닐라 공항이 폐쇄됐다가 막 풀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다 결항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귀국하시는 관광객들은 지금 다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마닐라에 있는 호텔에서 다 지금 묵으면서 다음 대체 항공편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라신 분위기인가요? 어땠어요? 어떠셨나 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교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필리핀 사람들도 197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이런 화산 분출이기 때문에 다들 놀래가지고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죠, 어제는요. 근데 앞으로 뭐 또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추가, 그런 네, 불안감도 추가로. 있으실 것 같아요. 경보도 4단계까지 올렸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네, 지금 계속 필리핀 뉴스에서는 네. 화산 분출에 대해서 실시간 중계, CNN에서도 중계를 해주고 있고요. 네. 계속 뉴스 속보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화산 분출이라는 거는, 뭐 예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추측 보도성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위험에 대비하라고만 현재 지금 경고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험에 대비하라는 정도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화산재 같은 게 쌓여 있고 막 도시가 약간 좀 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복구 작업 같은 것들은 시작이 됐어요? 어때요? 아직까지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나요? 네, 마닐라는 뭐 그런 화산재 피해는 크게 심각하지 않지만은 네, 네. 따가이따이 주변에 있는 뭐 따이시랄지 주변에 인근 소도시들은 완전히 지금 화산재로 덮여가지고요. 지금 뭐 쇼핑몰이랄지 학교도 다 휴교를 한 상태고요. 지금 아직 청소랄지 뭐 정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일단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선생님 그 오른쪽에 저희 창문 통해서 바깥 상황 보이는데 혹시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그럴까요? 한데. 예. 지금 여기는 그래도 평안한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네. 크게 그래요? 뭐 네. 그런 상황은 없는데, 예. 네네. 그래도 사장님 얼굴 네. 이렇게 뵈니까 예.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네. 또 얼굴도 표정도 되게 밝으셔서 다행이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마닐라 예. 시내까지 무슨 뭐 재가 쌓여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예,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날 지금 이제 다행이네요. 언론 보도에 보게 되면 이제 최악의 상황만 화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죠. 마닐라는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에 계신 분들 뭐 지인분들이 계시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뭐 여행 계획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설 연휴거든요. 저희가 또 그럼 어떻게 그때까지는 예, 안 그래도 물론 저도 화산 폭발을 지금- 예상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네. 문의를 저한테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지금 뭐 바쁘실 텐데 저희 또 연결해서 설명해 주셔서 네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뭐 상황 달라지면 예.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필리핀 현지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봤습니다. 뭐 화산재가 많이 날리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마닐라 시내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또 말씀하셨듯이 화산 폭발이라는 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화산 폭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심 있는 뉴스에 대해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진짜 잘 스튜디오로 아시는 직접 기자. 모셔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오늘은 노력 되는 거지? 네. 네. 오늘은 대한항공 경영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부 정책팀 박민아 팀장을 직접 기자가 아니라 팀장님을 네, 모셨습니다. 팀장님을 모셔서 네.
뭐 그렇게 근황 토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좀 바빠서요. 바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경영권 조현아 씨가 지난번에 뭐 하나 발표하고 뭐 갈등이다 뭐다 그러고 나서 반도건설이 추가 뭐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하고 경영에 참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잘 모르시는 저도 잘 몰랐고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반도건설이 나오나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대한항공 지분이나 한진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길래 갑자기 반도건설이 나오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작년 3월 네. 이제 작년 3월 이제 대한항공 주총 때 고 조양호 회장이 이제 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실패를 했는데 이제 이미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이제 경영권에 어떤 약간 적신호가 켜졌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총이 끝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작년 주총에서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네. 한진칼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항공,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일가가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지켰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 얘기가 좀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10월 달 돼서 반도건설이 우리가 한진칼 지분 이제 5% 이상 들고 있다. 5%. 예, 5%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신고의 의무가 생기거든요. 의무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좀 계속 사 모으다가 이제 작년 10월 달쯤에 이제 드디어 5% 이상이 됐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주위에서 이제 보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반도건설이라는 회사가 부산에서 시작한 건설 회사인데 네. 이 권홍사 회장이라는 이 반도건설 오너가 네. 승마광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네. 승마 좋아하고 고 조양호 회장이 이제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할 때 그때 뭐 같이 대한체육회 네. 이사도 하시고 임원진을 같이 했군요. 예, 또 뭐 승마협회 뭐 회장도 하시고 뭐 이래서 이제 신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고 조양호 회장의 어떤 단순한 어떤 추천을 받아서 혹시나 모를 어떤 경영권 위협에 대비해서 약간 그 현재 총수 일가의 우호 지분 성격으로 좀 지분을 사놓는 거 아니겠냐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며칠 전 1월 10일 날이죠. 이제 1월 10일 날 또 공시한 내용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지분을 2% 이상, 2% 정도 더 사서 지금은 8.28%를 가지고 있다. 8%요? 네, 8.28%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이제 지분 매입의 목적도 단순한 어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참여 이렇게 지분 보유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이제 경영 참여로 바꾼다라는 뜻은 이제 내가 가진 지분으로 주주총회 같은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임원의 선임, 해임, 또 뭐 회사의 정관 변경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이제 한 거죠. 지금 잠깐 대주주 현황이 여기 나오는데 보면 KCGI가 17.29, 델타 10, 반도건설 방금 말씀한 대로 8.28%인데 저기 일반물 KCGI가 지금 제일 많은 건 아니죠? 2대 주주인 거죠? 단일 주주로 치면은 제일 많습니다. 1대 단일 주주고요. 주주로는, 지금 이 표는 대주주 현황을 이제 단일 주주 기준으로 이제 써놓은 건데 이제 지금 고 조양호 회장의 이제 자제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이 3남매가 대충 한 6.5% 안팎씩 가지고 있고요. 이명희 정석학원 고문이 이제 고 조양호 회장의 이제 부인이죠. 그분이 5.31%. 그래서 그 3남매와 어머니가 가진 지분 다 합치고 또 이제 뭐 그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뭐 사내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조그마한 계열사라든지 그걸 다 합치면은 28.9%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 하면 28.9%에서 이제 그 조씨 총수 일가가 이제 가장 많은데 단일 주주로 치면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KCGI가 제일 많은 KCGI 거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KCGI는 그냥 뭐 일종의 사모 펀드인데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또 일부는 또 차입도 해서
내가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어떤 경영 참여를 해서 네. 뭐 배당도 좀 더 받고 뭐 이런 어떤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뭐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지분을 사들인 사모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건설이 계속해서 경영 참여를 하겠다며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태, 뭐 조현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나머지 조현아와 그 유명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 뭐 형제간 안에서의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반도건설이 더 사가지고 진짜 대한항공 내가 막 인수할 인수까지 그 정도 하려고 규모가 하는 되나요? 건지 어떻게 지금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이 나중 질문부터 약간 네. 답을 하면요. 지금 8.28% 정도 사 모으는 동안 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네. 반도건설 쪽에서 쓴 돈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이요? 네. 돈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지분을 그러니까 자기 본업은 건설업이랑 따로 있을 텐데 남의 회사 지분을 이렇게 살 그렇지. 여력이 되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 회사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홀딩스라는 어떤 지주회사 밑에 네. 뭐 반도건설도 있고 뭐 반도개발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설사, 시공사 뭐 이렇게 뭐 골프장 업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지주회사 격인 홀딩스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한 해 당기 순이익만 한 3,400억 정도 되는. 순이익이요? 예. 큰 회사다. 그래서 또 이 회사가 이 한진칼 지분을 살 때 니네 무슨 돈으로 샀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일대주주의 경우에 이제 KCGI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고 그렇죠. 네. 또 금융회사로부터 차입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지분을 늘리는 돈을 거라면 빌려서 예. 네. 이 반도건설은 다 자기 자금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동원력이 좀 있는 회사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부산에서 시작한 건설업체인데 네.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점점 사업 영역을 넓혀서 뭐 수도권으로 이제 넓혔고 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가 보면 네. 이제 반포 유보라라고 뭐 그런 반도 유보라. 반도 유보라 예. 네. 이제 그런 브랜드 이제 아파트가 좀 눈에 띄실 텐데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 반도 진출했군요. 예, 수도권 쪽으로. 꽤 오래됐습니다. 네, 꽤 예. 오래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캐시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뭐 또 이런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현대산업개발이 네. 물론 이건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어떤 지표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건설사의 순위를 보통 얘기할 네. 때 시공 능력 평가라는 네. 어떤 그런 기준을 사용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한 9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 반도건설이 보니까 한 13위 정도 되더라고요. 아, 순위가 높네요. 생각보다. 예, 익숙지 않은 회사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만 네. 네. 반도건설이 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미래에셋이랑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렇죠. 약간 뭐 여유가 있는 재무적 투자자랑 손을 잡는다면 뭐 아주 욕심을 못 낼 상황은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되게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대한항공을 인수하는 네. 그 말씀 네, 주신 거죠. 그 가능성은 네. 아직까지는 낮다.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주 무리해서 한다면 할 수야 수는 있겠지만 있지만, 예, 뭐 그럴 가능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낮다 현재로서. 그럼 예. 최근 들어 늘어나는 이 지분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서부터가 이제 오리무중 내지는 이제 왜? 가늠하기 어려운 못됨시 예. 이렇게 했을까? 네. 왜냐하면은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주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전략을 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는 항상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제 자기 전략은 감추고 나중에 이제 주총에 임박해서 어떻게 합종 연행할지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본인들의 의중을 확연히 드러내지는 않을 거다. 주총이 언제예요? 저는 내년 항상 3월. 이런 내년 기사 3월이요? 보면 궁금했던 아니, 올해 게 3월이죠. 올해 3월. 아, 그렇죠. 올해 올해 그 3월. 아시아나 이야기도 있었고 왜 건설사들이 이런 항공사 지분에 좀 관심이 있어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우연의 일치로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뭐 직접적으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가 이제 인수에 뛰어든 거고, 지금 뭐 반도건설은 대한항공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약간 뭐 아까도 지분율 보셨겠지만 이제 총수 일가, 주씨 일가의 지분율과 또 그렇죠. 사모펀드의 지분,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이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의 델타항공도 10%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과점 주주의 형태, 그러니까 적당히 큰 덩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힘의 균형 내지는 어떤 애매한 어떤 그런 균형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반도건설이 뭐 이렇게 인수에 나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건설사들이 항공사에 이렇게 욕심을 내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코멘트를 하기에는 약간 좀 이런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저 화면에 저기 궁금한 게 왼쪽에 있는데. 자막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박민하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분율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누구 편일지 궁금해요. 지금 저거 보면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합집산 합종 연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반도건설 때문에 지금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한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소설의 영역.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소설의 영역인데. 예측과 분석 정도로. 그렇죠. 얘기를 전문가의 해. 예측과 자, 분석. 일단 우리가 경영권을 무엇으로 보느냐, 네. 경영권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걸 정의부터 이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씨 일가, 총수 일가가 그냥 지분율 한 뭐 28% 정도는 갖고 있는 거죠. 계속 누가 뺏어가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팔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이제 경영권을 상실한다는 표현을 조원태 회장이 3월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를 이제 경영권 상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원태 이사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은 그 주총 일반 결의 사항이라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한진칼 주총에 과연 한진칼 주주들이 몇 퍼센트가 참여했느냐 보니까 77%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절반이 찬성을 해야 이제 연입이 되니까 단순 계산하면 한 38%. 39. 예. 그다음에 뭐 올해 또 막 관심이 높아서 주주들의 참여가 높아져서 한 80%까지 참여를 한다고 보면 전체 지분의 한 40%는 있어야 되는 40%는 거예요. 확보가 돼야 네. 안정적으로 사내이사 연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저기 저 표를 볼까요? 조원태 회장 측. 이제 조원태 회장 측 이게 좀 약간 표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네. 경제부표죠. 네. 그러니까 조원태 일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이명희, 그리고 특수관계인, 뭐 재단 등 특수관계인, 이게 지분이 아까 제가 28.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한항공이랑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델타항공이 10%를 들고 있으니까 38.9 다 합치면 38.9. 40이 다 되네요.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남매가 뭉치면은 당연히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비교적 수월하게 될 거다. 네. 자, 첫 그러면 번째. 다 뭉치면 유지가 된다.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고. 근데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떤 불만을 지금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현아 전 부사장만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한 6.5% 정도 들고 있으니까 한 38, 9 되는 게 한 뭐 30, 뭐 3, 4대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만약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KCGI도 끌어들이고 반도건설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델타항공이 뭐 대한항공의 제휴사지 조원태 제휴사는 아니니까. 예, 조원태 회장의 뭐 측근 뭐 내지는 뭐 그런 건 뭐랄까요? 아니니까. 넘어갈 것 같으면 델타도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델타항공 떼고 네. 델타항공 떼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분을 떼면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이 2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한 38, 9%까지 가려면 KCGI를 끌어들이면 되는데 KCGI는 지금까지 이제 보여온 행태를 봤을 때 절대 조원태 회장의 쪽에 설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델타항공을 끌어오면은 32, 3%가 되고 네. 그러면 역시 좀 약간 부족해 보이죠. 38, 9가 돼야 되니까 40% 가까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반도건설 지분까지 조원태 회장이 끌고 와야 안정적으로 40%를 넘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매 간의 갈등이 불거져서 본격적인 표 대결을 갈 때는 반도건설 표가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조현아 전 부사장만 떨어져 나왔을 때도 반도건설 지분이 아주 필요할 수 있다. 그러네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그런데 네. 조현민이나 근데 만약에 또 조현아 전 부사장 쪽에 조현민 전문가요? 예. 그다음에 이명희 고문, 이 여성 그 패밀리들이 같이 합친다. 그러면 조원태 회장이 갖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한 10%, 11%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델타항공 10% 붙이면 21%, 또 반도건설 8% 붙여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 3인이 뭉치고 거기서 KCGI 물론 KCGI가 이 여성들의 편을 들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적어 보이지만 KCGI를 끌어들이면 조원태 회장이 뭐 반도건설 끌어들이고 델타항공 끌어들여도 표대결 가서 지네요. 이제 나머지 이제 소액 주주들 나머지 외국인 주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당히 지금 바쁘겠네요, 물밑. 이게 내년 3월까지, 올해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조 씨가 다 빼고 지금 그러니까 단일 주주로 1대 주주인 KCGI, 그다음에 2대 주주인 델타항공, 3대 주주인 이제 3대 올라선 반도건설. 이렇게 세 주체 지분을 합치고 35네요. 예, 여기 35인데 여기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4.4% 정도 들고 있는데요. 재밌는 순간에. 네. 아이고. 4% 정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건설, KCGI, 델타항공, 국민연금 이게 조씨 일가, 총수 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들만 뭉쳐도 40% 정도 됩니다. 그럼 대한항공을 조씨 일가 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지금 지분 구조는 구조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이 3남매 혹은 어머님까지 해서 이 4명이 갈라서겠느냐.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이제 자기 집안 거를 남의 손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이렇게 쉽게 해서 총질을 할 거냐, 내부 총질을 할 거냐.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적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재밌네요. 역시 지금 역시 잘 아는 기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한진그룹, 대한항공 경영권 다툼이 어떻게 될지, 지금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고 오는 3월 주총까지 어떤 식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지를 지켜볼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저희 경제부 정책팀 박민아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대신 계속 또 전화 오고 이러는데 다음에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동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손쉽게 동물을 볼 수 있는 실내 동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동물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8시 뉴스에서 실내 동물원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실태가 정말 심각해 보였는데요. 일단 실내 동물원 취재한 한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길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화면을 혹시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면을 바로 보고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벌 떠는 주머니쥐. 좁은 유리방 안을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라쿤.
매트 바닥을 쉴 새 없이 파는 미어캣. 실내 동물원에 전시된 동물들을 한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인데 영상을 함께 본 전문가도 한눈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구석을 파는 행동은 굴을 파는 습성이나 뭔가 바깥을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같고요. 다른 곳은 어떨까?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회색 앵무가 사람 손이 닿는 곳에 방치돼 있고 배가 불룩한 쥐는 좁은 전시장 안에 다른 쥐들과 뒤엉켜 있습니다.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지고 먹이 주는 동물체험 카페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그런 유리장 같은 걸로 된, 그러니까 생태적 습성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서 2017년부터 시행된 관련 법은 동물원을 허가가 아닌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실내 동물원은 전국적으로 100곳에 육박합니다.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여러 종을 한꺼번에 키우기도 하고 그런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신종질병이 발생하면은 그건 우리 사회에 거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실내 동물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이거 국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동물 복지는 물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한소입니다. 8시 뉴스를 보셨는데요. 참 인간이 잔인하다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자, 저게 어디 있는 동물원들을 취재한 거예요? 일단은 앞에 나오는 영상에 있는 것들은 네. 주로 실내 동물원이어서 뭐 부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평 이런 일대에 있는 그 수도권에 있는 동물원들에 뭐 하는 거죠? 저렇게 파는 거는? 일단은 저 미어캣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습성 자체가 하루 종일 땅을 파는 애인데 이제 네. 팔 땅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매트에 있는 틈새를 이제 그 발견하고 파는 모습이라. 밑에는 콘크리트인가요, 그러면? 저게 약간 네. 이제 동물원이라고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 카페처럼 운영되는 데여서 네. 매트 푹신푹신한 매트예요. 그래서 아. 사람도 옆에 앉아 있는데 이게 편집하면서 그 모습이 좀 잘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걸 풀어놓고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는 라쿤의 모습. 근데 이제 밑에를 팔 수가 없으니까 구석을 저렇게 파는 거. 저 왼쪽 위에 있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저 사진은 뭐죠? 저거는 주머니 쥐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벌벌 떨면서 구석만 파고들고 있는데 일단은 수의사가 보기에도 저 쥐는 확실히 상태가 안 좋다. 네. 직접 가보니까 어땠어요? 보기만 해도 되게 답답한데. 일단은 사실 그 동물원마다 되게 다르긴 한데 일부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예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사람이 맡기에도 되게 냄새가 심하고 관리가 딱 봐도 안 된다는 모습이 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동물원으로 아까 등록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게 현행법상으로는 그럼 저기가 동물원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물원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면은 동물원 하면은 그쵸. 뭐 야외고 방사장이 있고 뭐 그런 최소한의 걸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네, 예. 그런 걸 상상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여서 그러니까 뭐 10종 이상 혹은 50마리 이상 그거 플러스로 이제 수의사 1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정이 있는데 이런 수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상주하는 수의사가 아니라 촉탁만 받아와도 등록이 돼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허술하네요. 저렇게 동물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전문적인 보육사도 좀 당연히 있어야지 허가가 나올 것 같고 시설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시설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최소한 뭐 명적 수는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심한 기준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한 기자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영상 속에는 아이들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 네.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는 그런 곳이겠죠 아무래도 실내동물원이? 네, 주로 주 타겟층이 아이들이고 제가 갔을 때는 평일 오전이었는데 평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 관람 같은 거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주 타겟 대상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써 있네요. 당근 뭐라고? 밀월 먹어요? 뭐 이렇게 밀웜. 웜.
먹어요. 그럼 저렇게 애들이 아까 손에도 만지고 막 이러던데. 애들한테 혹시나 뭐 직접 접촉은 하는 아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리포트 경우도 중에 있다고 그랬죠? 뭐 손에 아까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막 이렇던데.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애들한테? 일단은 애들이 만질 수 있도록 해놓은 동물들이 있고 저렇게 이제 구멍에다가 먹이를 주는데 네. 간혹 애들 중에 손가락을 넣어서 깨물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동물원 측에서 늘 하는 말이 이런 동물들 중에 만지게 하는 동물들은 애완동물로도 키우는 동물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수의사가 걱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라쿤 같은 경우에도 뭐 광견병의 우려가 있는 동물 종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 수의학에서 인증된 광견병 예방 주사는 라쿤에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라쿤도 광견병 주사를 맞히긴 맞히는데 저게 이제 라쿤의 어떤 특징이 반영된 광견병 예방 주사는 아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게 인증되진 않았다고. 인증되지는 않았다. 네. 이게 많아요, 전국에? 이런 전국에 지금 실내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100여 곳인데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실내 동물원이라고 등록만 돼 있어도 좀 나은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동물 체험 카페의 경우에는 네. 동물원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아서 네. 그거는 몇 개인지 집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뭐 광견병이나 그런 전염 문제도 있고 뭐가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직접 현장 가 보니까.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동물이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사실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지금까지 접촉해온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연구가 돼서 뭐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심지어 사람도 섞이고 근데 이 종들이 또 이제 섞이고 접촉도 하고 뭐 침도 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질병이 나올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의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동물원에 동물이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실내 동물원은 그런 동물원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니까 뭐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 동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동물 복지 차원이죠. 그다음에 이용객들한테도 안전이 100% 담보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관리 감독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네. 환경부에서 네. 지자체에다가 이제 등록을 그렇겠죠?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받긴 받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동물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건축법상으로 저촉되는 곳에도 등록을 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상업 시설인데 거기는 사실 동물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요? 그냥 일반 건물? 일반 진짜 뭐 분식집이 있고 뭐 약국이 있고 뭐 그런 건물 빌딩 지하에, 안에, 예, 지하에. 네, 동물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법적인 곳도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말이 환경부한테 물어봤을 때 문제 없다고 해서 등록 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 법들을 뭐 어떻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아까 저기 제 배는 왜 저래요? 저게 조금 앞에 보면 제 배는 왜 저래요? 저게 이제 저희 같이 간 동물단체에서 수의사한테 물어보기로는 종양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보고만 이게 임신인지 종양인지는 모르긴 하는데 일단 임신이든 종양이든 저렇게 다른 쥐들과 같이 뒤엉켜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저기 뭐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환경부는 지자체 퉁칠 것 같고 지자체는 또 환경부 퉁칠 것 같고 그렇죠. 그러고 있을 것 같네요. 이 이름이 뭐예요? 동물 카페라는 이름도 있고 실내 동물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촬영한 데는 다 동물원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이제 상호에 따라서 그냥 실내 동물원이냐 뭐 카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사실 지금은 합법이죠. 그렇죠? 네. 합법이다. 합법인데 관리 아쉬운 점, 감독이 관리 그렇죠. 감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 어린아이들한테 저런 동물을 보여주는 것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물론 저런 식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로 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그거를 등록하면
등록지사나 뭐 이런 데서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허가제로 바꿔서 애초에 등록할 때부터 그치. 지자체가 좀 보고 이게 여기는 해줘도 된다 아니다 이거 판단을 하는 게 그나마 지금 현실적이고 솔직히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빼고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한소희 기자와 실내 동물원과 동물 카페 뭐 어떤 식이라든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영상 보면서 다들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다들 다운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되게 좀- 막 이렇게 동물들 저렇게 있는 것도 보면서 좀 마음 아프고 그래가지고 네, 뭐 전부 다 뭐라고 좀, 얘기하기 저기 뭐 허가를 받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한소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버체 오늘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뉴스가 많아서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재미없는 그랑 토크 생략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